오빠, 이걸로 라면 살 수 있을까? 깊은 밤 새벽 2시 아무도 없는 재개발 골목. 작은 편의점 유리문을 바라보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찢어진 점퍼, 파랗게 언 입술, 앙상한 8살 아이들. 형이 동생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세며 라면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골목에 멈춰 섰어요. 명품 수트를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자산 500억의 IT 회사 CEO 강태호. 39살의 그는 9년 전 무정자증 진단을 받고 이혼한 후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모습을 본 태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쌍둥이 형의 얼굴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았거든요. 심지어 귓볼 뒤 똑같은 위치에 선천적 반점까지. 하지만 그럴 리 없습니다. 태호는 무정자증이었으니까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의사가 분명히 말했었어요. 그런데 왜 저 아이들은 자신과 똑같은 눈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2시 서울 외곽 재개발 지역의 낡은 골목.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이곳에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 강태호. 39살의 그는 명품 수트 차림이었지만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어요. 회사 상장 5주년 기념 파티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축하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태호는 웃을 수 없었어요. 500억 자산의 젊은 부자, IT 스타트업 CEO.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면 그를 기다리는 건 텅 빈 침묵뿐이었죠. 9년 전 무정자증 진단을 받고 이혼한 후 태호는 혼자였습니다. 재혼도 연애도 모두 포기했어요. 대신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회사를 키우고 돈을 벌고 성공하면 이 공허함이 채워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김비서, 오늘 시찰 일정 잡았다며. 태호가 조수석에 앉은 김민석 비서실장에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이 지역이 내년 재개발 예정지입니다. 토지 매입 검토차 들르는 겁니다. 차창 밖으로 을씨년스러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철거를 앞둔 낡은 건물들, 깨진 간판들, 어둠에 잠긴 골목. 이곳에 새로운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회사 가치가 더 올라갈 거였습니다. 태호는 무심하게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시선을 멈췄어요. 골목 모퉁이에 있는 작은 편의점.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는 그곳 앞에 작은 그림자 2개가 서 있었습니다. 잠깐만. 태호가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차가 멈춰서자 태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김비서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태호는 이미 편의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두 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둘. 형으로 보이는 아이가 동생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찢어진 점퍼, 낡은 운동화, 파랗게 언 입술. 겨울밤 추위 속에서 아이들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동전을 세고 있었습니다. 형아, 이거로 라면 살 수 있을까? 동생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코맹맹이었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 같았어요. 서우야, 500원밖에 없어. 라면이 1,500원인데. 형이라는 아이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어떡해? 배고파. 동생이 형의 옷자락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태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이들의 옆모습이 가로등 불빛에 비쳤거든요. 그 순간 태호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눈매, 저 코, 저 인매, 모두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았어요. 아니, 설마.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많잖아. 하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얘들아.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형이라는 아이가 동생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누구세요? 경계하는 목소리였어요. 태호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형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39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귓볼 뒤에 선명한 검은 반점이 보였거든요. 태호 자신도 똑같은 위치에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선천적 반점. 의사가 말하기로는 유전적 특징이라고 했었어요. 드물게 나타나는 가족력이라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 아저씨가 나쁜 사람 아니야. 너희 배고프구나.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라면 사주고 싶은데 괜찮을까? 정말이요. 동생이라는 아이가 형 뒤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며 물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서우야,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엄마가 그랬잖아. 형이 동생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의젓하게 동생을 보호하려는 모습이었어요. 태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난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라면이랑 김밥 사줄게. 여기 편의점에서 먹으면 되잖아. 태호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진짜 나쁜 사람 아니에요. 동생이 형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배가 고팠나 봐요. 형이라는 아이가 잠시 고민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근데 왜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아이의 질문에 태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왜일까요? 처음 보는 아이들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아저씨도 어렸을 때 배고팠던 적이 많거든. 그래서 그런가 봐. 태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던 태호는 배고픔이 뭔지 잘 알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형이라는 아이가 신중하게 컵라면 2개를 골랐어요. 제일 싼 걸로요. 아이의 말에 태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먹고 싶은 거 골라. 김밥이랑 주먹밥도 있고 우유도 있어. 진짜요. 동생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응, 진짜야. 결국 아이들은 컵라면, 삼각김밥, 바나나 우유를 골랐습니다. 그것도 제일 작은 사이즈로요. 태호는 거기에 샌드위치와 과자, 초코우유를 더 담았어요.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을 기다리는 동안 태호는 넋을 잃고 그들을 바라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형 아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고 동생도 분명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니? 태호가 물었습니다. 강서준이요. 그리고 이 애는 제 동생 강서우예요. 형이 대답했어요. 강씨, 자신과 같은 성? 우연일까요? 아니면 태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몇 살이야? 8살이요. 둘 다요. 쌍둥이거든요. 8살. 9년 전에 이혼했으니까. 시기가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어요. 자신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으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의사가 분명히 말했었어요. 엄마는 뭐 하시니?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세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세요. 서준이가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힘들겠다. 응. 근데 괜찮아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거든요. 서준이가 의젓하게 말했어요. 그 모습에 태호는 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빠는? 태호가 가장 궁금한 것을 물었어요. 서준이와 서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없어요. 엄마 말로는 우리 태어나기 전에 어디 가셨대요? 서준이가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태호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들을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한다고, DNA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라면 다 먹고 집에 가야지. 태호가 말했어요. 아이들이 라면을 후루룩 먹는 모습을 보며 태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이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9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 아내 지혜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애초에 자신은 무정자증이었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긴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아이들을 보는 순간 9년간 얼어붙었던 가슴 어딘가가 녹기 시작했다는 것. 500억이 있어도 채울 수 없었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서우가 우유를 다 마시고 말했어요. 천진난만한 미소였습니다. 아니야. 아저씨가 더 고마워. 태호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서우가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했어요. 아저씨 손 따뜻해요. 서우의 말에 태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잘 먹었어요. 이제 집에 가야 해요. 엄마가 걱정하실 거예요. 서준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태호가 아이들을 배웅했어요. 아이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 태호는 급히 말했습니다. 서준아, 서우야. 내일도 여기 올 거니? 아이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모르겠어요. 엄마가 늦게 오시면 배고파서 나올 수도 있어요. 서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도 여기서 기다릴게. 배고프면 오렴. 정말이요. 서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응, 약속? 태호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자 서우가 자신의 작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태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저 아이들 뒷조사 좀 해줘. 엄마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모든 걸 알아봐. 태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즉시요. 차에 탄 태호는 백미러로 자신의 귓볼 뒤를 확인했습니다. 선명한 검은 반점. 서준이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설마, 정말 설마, 내 아들일까? 그날 밤 태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졌지만 태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두 아이의 얼굴만 가득했거든요. 9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을까요? 일만 하고 돈만 벌고 성공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만약 저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핏줄이라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어.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새벽 5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태호가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말해봐. 아이들의 어머니는 윤지혜, 37살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지혜, 자신의 전 아내, 9년 전 이혼한 그 사람. 계속해.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 중구 신당동 재래시장 반찬가게에서 일하고 있으며 재개발 지역 단칸방에서 쌍둥이 아들과 거주 중입니다. 그리고 김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 아이들 호적을 확인했는데 아버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9년 전 이혼, 그리고 지금 8살인 쌍둥이. 계산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DNA 검사 준비해. 내일 당장.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9년 동안 몰랐어. 태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9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우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대성의료재단 VIP 검사실. 태호는 비밀리에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어제 편의점에서 아이들이 사용한 일회용 젓가락과 빨대를 김 비서가 회수해 왔거든요. 검사 결과는 48시간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태호는 그 이틀 동안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전화만 기다렸어요. 회장님, 식사라도 하셔야죠.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9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병원 진료실. 차가운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호 씨,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무정자증입니다.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호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옆에 앉아있던 아내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그럼 우리 아기를 못 가진다는 거예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험관 시술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의사가 대답했고 태호는 그날부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시험관 시술을 3번이나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지혜는 조용히 울었고 태호는 점점 무너져 갔어요.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윤기철의 차가운 시선. 시도 못 받는 놈이 우리 집안에 무슨 소용이냐. 다른 사위를 알아봐야겠어. 그 말을 우연히 듣고 난 후 태호는 스스로 이혼을 결심했어요. 지혜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남편과 평생 살게 할 수 없다고 믿었거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지혜가 태호의 손을 잡으며 울었어요. 태호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아이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엄마가 될 자격이 있어. 나 같은 사람이랑 있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렇게 둘은 헤어졌어요. 이혼 후 태호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전 부인과 관련된 모든 연락은 차단해. 내가 약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9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태호는 회사에만 몰두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는 생활. 주말도 없이 일만 했습니다. 덕분에 회사는 승승장구했고 30대 후반에 자산 500억의 부자가 됐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지혜 생각이 났거든요. 그녀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재혼은 했는지, 행복한지 궁금했지만 차마 알아볼 용기가 없었어요. 회장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틀 후 김 비서의 전화가 왔습니다. 태호는 심호흡을 하고 물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 친자 확률 99.9%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확실해? 네, 확실합니다. 강서준, 강서우 두 아이 모두 회장님의 생물학적 아들입니다. 태호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었구나. 그럼 9년 전 무정자증 진단은 뭐였을까? 태호는 급히 김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9년 전 내 진료 기록 다시 조사해봐. 뭔가 이상해. 알겠습니다. 사흘 후 김비서가 충격적인 보고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회장님, 9년 전 진단서가 조작됐습니다. 뭐라고? 태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시 비뇨기과 과장이었던 박성우 의사의 계좌를 추적했더니 이혼 직전 5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보낸 거야? 김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윤기철 씨입니다. 전 부인 윤지혜 씨의 아버지죠. 태호는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장인어른이?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병원 기록을 보니 부인께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지 2주 후에 임신 확인 통보를 받으셨더군요. 그럼 지혜는 알았다는 거야? 임신 사실을?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김 비서가 더 조사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전 부인께서 당시 회장님 회사를 찾아오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뭐? 태호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당시 비서였던 최수진 씨 증언에 따르면 회장님께서 전 부인과 일체 연락하지 말라고 강하게 지시하셔서 만남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지혜가 나한테 임신 사실을 알리려고 왔었다는 거야? 네, 추정됩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고 그 후로는 연락 시도가 없었습니다. 태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지혜를 밀어낸 것도, 연락을 차단한 것도, 비서에게 만남을 거부하라고 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태호가 중얼거렸어요. 9년 동안 지혜는 혼자서 쌍둥이를 키웠던 겁니다. 반찬 가게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단칸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지혜를 만나야겠어.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지. 다음 날 오후 태호는 중구 신당동 재래시장을 찾아갔습니다. 벤틀리 대신 평범한 세단을 타고 왔어요. 시장 안쪽 좁은 골목에 작은 반찬 가게가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여자가 플라스틱 용기에 반찬을 담고 있었어요. 지혜였습니다. 9년 만에 보는 그녀. 예전에 입던 예쁜 옷 대신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하얀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태호는 한참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혜야. 그 목소리에 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태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당신이 왜 여기 와? 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 중요한 얘기야.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 말 없어. 돌아가. 지혜가 고개를 돌리며 거절했습니다. 서준이랑 서우 만났어. 그 말에 지혜가 확 돌아봤어요.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뭐라고? 아이들 내 아들이지? DNA 검사 결과 나왔어. 99.9% 일치.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 아이들 DNA 검사를 해? 당신 미쳤어? 아니야, 들어봐. 나도 오늘 알았어. 9년 전 진단서가 조작됐다는 걸. 태호가 급히 설명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의사한테 돈 주고
무정자증 진단서를 만들게 했어. 나도 속은 거야. 지혜가 비웃었어요. 지금 그게 변명이 돼? 9년 동안 당신 뭐 했는데? 난 정말 몰랐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믿었고, 그래서 나를 버린 거지. 시도 못 받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며.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난 널 위해서. 위해서? 웃기지 마. 당신은 펜트하우스에 살고 벤틀리 타고 다니면서 나는 단칸방에서 아이들 키우느라 손이 이렇게 됐어. 지혜가 거칠어진 손을 내밀었습니다. 임신 사실 알리려고 당신 회사 찾아갔을 때 비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회장님은 전 부인과 상관없다고 했잖아. 태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건 뭐? 미안하다고 할 거야? 9년 지나서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도 우리 아버지랑 똑같아. 돈만 있으면 사람 마음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겠다고? 웃기지 마. 지혜야, 제발. 태호가 지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혜는 뿌리쳤어요. 돌아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아이들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지혜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태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9년 전에도 지혜를 혼자 두고 떠났고 지금도 또 거부당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였어요. 그날 밤 태호는 재개발 지역 단칸방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 낡은 건물 2층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저기 지혜와 아이들이 살고 있구나. 태호는 차 안에서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지혜가 밥을 차리는 모습도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저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9년 동안.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지혜야. 정말 미안해. 반드시 되찾을 거야. 내 가족을.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회사도, 돈도, 명예도 다 버릴 수 있어. 하지만 가족만은 절대 잃지 않겠어. 태호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9년 만에 찾은 진실. 그리고 이제 시작된 긴 여정. 태호는 엔진을 끄고 새벽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불빛이 꺼질 때까지 가족의 숨소리가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거절당한 후 태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7시 태호는 서준이와 서우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 나타났어요. 벤틀리 대신 평범한 검은색 세단을 타고 왔습니다. 교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첫날, 서준이와 서우가 손을 잡고 학교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서준이의 운동화는 밑창이 달아 있었고 서우의 점퍼는 소매가 짧아서 손목이 다 드러났습니다. 겨울인데 저렇게 얇은 옷을 입고 태호의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은 펜트하우스 옷장에 수백만 원짜리 코트가 여러 벌인데 자신의 아들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김비서. 네, 회장님. 조수석에 앉은 김비서가 대답했어요. 아동복 매장 중에 제일 좋은 곳 알아봐. 그리고 아이들 겨울옷 일체 준비해. 알겠습니다. 사이즈는 8살 남자아이 평균 사이즈로. 태호는 자신의 아들들 옷 사이즈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었어요. 둘째 날, 태호는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다시 왔습니다. 오후 2시 아이들이 교문 밖으로 나왔어요. 서준이와 서우는 친구 없이 단둘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거나 친구들과 떠들며 가는데 서준이와 서우는 조용히 걸었어요.
태호는 천천히 차를 몰아 아이들을 따라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앞 문방구에 잠시 멈춰 섰어요. 진열장에 붙어서 로봇 장난감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형아, 저거 갖고 싶다. 서우가 형에게 말했어요. 나도. 근데 돈 없잖아. 엄마가 힘들어 하실 거야. 서준이가 동생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 서우가 유리창에 코를 박고 장난감을 보며 말했어요. 태호는 차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 하나 갖고 싶다는 말도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문방구를 떠난 후 태호는 급히 차에서 내려 문방구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그 아이들이 보던 로봇 장난감 2개 주세요. 그리고 학용품도요. 연필, 공책, 크레파스, 색종이, 뭐든지 좋은 걸로 준비해 주세요. 사장님이 놀라며 물었어요. 전부요? 네. 가격은 상관없어요. 태호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셋째 날, 태호는 준비한 선물 가방을 들고 학교 앞에서 기다렸어요. 아이들이 나오자 차에서 내려다가갔습니다. 서준아, 서우야. 아이들이 돌아봤어요. 며칠 전 편의점에서 라면 사준 그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 서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반가워. 너희 잠깐 시간 있니?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이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어요. 왜요? 선물 주고 싶어서. 받아줄래? 태호가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서우가 눈을 반짝이며 가방을 들여다봤어요. 우와, 로봇이다. 형아, 우리가 보던 그 로봇. 서준이도 놀라서 가방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 물건 받지 말래요. 8살 아이답지 않게 의젓했습니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너희가 좋아서 그래. 태호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어요. 왜 우리가 좋은데요? 우리 아저씨 모르잖아요. 서준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태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너희 아빠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아저씨도 너희만 할 때 혼자 컸거든. 그래서 너희 보면 옛날 생각이 나.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태호도 고아원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럼 아저씨도 아빠 없었어요? 서우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응. 엄마 아빠 다 안 계셨어. 그럼 우리랑 똑같네. 서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에 태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랑 똑같다고? 아니야, 너희는 아빠가 있어. 바로 여기, 내 앞에 있잖아.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받아줘. 아저씨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태호가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서준이가 잠시 고민하더니 동생을 쳐다봤어요. 서우의 눈은 로봇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서준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뭔데? 나중에 우리가 돈 벌면 아저씨한테 갚을 거예요. 태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8살 아이가 빚을 갚겠다니. 괜찮아. 이건 선물이야. 아니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공짜는 없대요. 다 갚아야 한대요. 서준이가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태호는 지혜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 있게, 떳떳하게. 좋아. 그럼 나중에 갚으면 돼. 태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약속이에요. 서준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태호도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어요. 작은 손가락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태호는 처음으로 아빠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그날부터 태호는 매일 학교 앞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아이들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태호는 아이들과 함께 학교 앞 분식집에 갔습니다. 떡볶이 먹을래? 네. 아이들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떡볶이 3인분이랑 튀김, 순대 주세요. 태호가 주문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서우가 태호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직업이 뭐예요? 회사 다녀. 무슨 회사요? 컴퓨터 만드는 회사. 태호는 IT 회사라고 설명하기 어려워서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럼 돈 많이 벌어요? 서우의 질문에 태호가 웃었어요. 좀 벌어. 우와, 그럼 부자네요. 우리 엄마는 돈 없어요. 서우야. 서준이가 동생을 제지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너희 엄마는 열심히 일하시잖아. 그게 제일 멋진 거야. 태호가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서준이가 처음으로 태호를 경계하지 않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떡볶이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태호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아저씨, 왜 자꾸 우리한테 잘해줘요? 서준이가 떡볶이를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너희가 좋으니까. 우리 뭐가 좋은데요? 착하잖아. 그리고 엄마 말 잘 듣고. 서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저씨는 이상해요. 처음 보는 애들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사람 없는데. 태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했어요. 자신이 아이들의 친아빠라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저씨가 외로웠나 봐. 너희랑 있으면 외롭지 않아서. 태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랑 계속 놀아줘요? 서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가 싫다고 할 때까지. 약속? 서우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약속? 태호도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아이들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줬어요. 단칸방이 있는 재개발 지역 골목 입구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내릴게요. 엄마가 보면 놀랄 거예요.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조심해서 들어가. 아이들이 차에서 내려 골목 안으로 사라졌어요. 태호는 시동을 끄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골목 안쪽에서 여자가 나왔어요. 지혜였습니다. 시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 것 같았어요. 무거운 가방을 들고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차에서 내려 지혜를 따라갔어요. 지혜야. 지혜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당신 왜 또 여기 있어?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너 만나러 왔어. 돌아가라고 했잖아. 우리 애들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난 내 아들들을 만날 권리가 있어. 권리? 웃기지 마. 9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지금 와서 권리 운운해? 지혜의 눈에서 분노가 타올랐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아빠 노릇하고 싶어. 태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우리 9년 동안 당신 없이 잘 살았어. 정말 잘 살았어? 태호가 반문했어요. 아이들 겨울옷도 제대로 못 입히면서 장난감 하나 사달라는 말도 못하게 하면서 지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당신이 알 바야? 우리 형편이 어렵든 말든 당신이랑 상관없어. 상관 있어. 내 아들들이잖아. 그만해. 지혜가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듣기 싫어.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하지 마. 난 진심이야. 아이들한테도 잘해주고 싶고 너한테도. 나한테? 지혜가 비웃었어요. 9년 전에 나버린 사람이 무슨 소리 해?
그건 오해야. 난 정말 널 위해서. 위해서? 좋아. 그럼 지금도 나를 위해서 떠나줘. 지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았어. 당신 없이도. 그 말에 태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혜가 돌아서서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호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차 안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골목 안쪽 2층 창문에서 불이 켜졌다 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저 안에 내 가족이 있는데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일인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태호는 또 학교 앞에 나타났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서준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운 것입니다. 태호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서준이가 코피를 흘리며 나왔어요. 서준아, 무슨 일이야? 태호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괜찮아요. 서준이가 고개를 돌렸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누가 때렸어? 아니요. 제가 먼저 때렸어요. 왜? 서준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쟤들이 우리 엄마 욕했어요. 아빠도 없고 엄마는 이상한 일 한다고. 태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화가 치밀었어요. 잘했어. 엄마 지키려고 한 거 잘했어. 태호가 서준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서준이가 처음으로 태호 품에 안겨 울었어요. 아저씨, 아빠 없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거예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너희한테도 아빠 있어. 뭐라고요? 서준이가 고개를 들어 태호를 쳐다봤어요. 태호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아니야. 언젠가는 생길 거야.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아빠가. 태호가 서준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제대로 된 아빠가 되기 위해 지혜를 설득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윤기철, 지혜의 친정아버지이자 모든 비극의 시작점인 그 사람이었어요. 태호가 아이들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을 무렵 지혜의 친정아버지 윤기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8시 지혜가 시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좁은 골목 입구에 고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 윤기철이었어요. 아버지, 지혜가 놀라며 멈춰 섰습니다. 3개월째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왜 왔어요? 윤기철은 65살이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전직 대기업 임원 출신답게 고급 양복을 빼입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오랜만에 딸 보러 왔는데 왜 반갑지 않게 맞이하는 거냐? 윤기철이 차갑게 웃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는 절 딸로 생각한 적 없잖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9년 전 이혼할 때도 아버지는 저 한 번 안 찾아보셨어요. 그건 내가 쓸모없는 남편을 골라서 그런 거잖아. 윤기철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지혜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 쓸모없다던 남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알지. 강태호, IT 회사 CEO. 자산 500억. 윤기철이 비웃었어요. 그래서 왔어. 그 남자가 요즘 우리 손주들한테 접근하고 있더라.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난 내 아버지야. 윤기철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 남자 조심해. 부자들은 다 똑같아. 아이들 빼앗아 갈 거야. 아버지가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해요. 지혜가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9년 전에 뭘 했는지 저 다 알아요. 뭘 안다는 거야? 무정자증 진단서 조작한 거요. 의사한테 5천만 원 주고. 윤기철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연해졌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어차피 그 남자 씨도 못 받는 놈이었잖아. 아니에요. 태호는 아이를 가질 수 있었어요. 서준이랑 서우가 증거잖아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파괴한 거예요. 파괴? 웃기는 소리 하네. 윤기철이 담배 연기를 뿜었어요. 난 널 위해서 한 거야. 딸 셋이나 낳고 아들 하나 없는 아버지가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알아? 사위라도 능력 있어야지. 능력? 태호는 이미 그때도 회사 차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돈이 없었잖아. 지금은 다르지. 윤기철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지금 그 남자 재산이 500억이야. 손주들 아버지로 인정하면 상속권이 생기는 거고. 지혜는 아버지의 속셈을 알아챘습니다. 설마 아버지. 그래, 내가 손주들 법정 대리인 되면 그 재산 관리할 수 있어. 윤기철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손주들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내가 해야지. 지혜는 온몸이 떨렸어요. 아버지. 서준이랑 서우는 아버지 돈벌이 도구가 아니에요. 도구? 내가 언제 그랬어. 손주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거짓말 그만하세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를 딸로 본 적 없잖아요. 윤기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 맞아. 난 아들이 필요했어. 근데 내 엄마는 딸만 셋을 낳았지. 그게 제 잘못인가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요? 그건 내가 약해서 그래. 어쨌든 들어봐. 윤기철이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여기 변호사 연락처야. 강태호한테 양육권 소송 걸어. 그리고 위자료 받아내. 싫어요. 뭐? 저는 태호한테 돈 받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도 팔고 싶지 않고요. 지혜가 명함을 밀어냈습니다. 너 미쳤구나. 500억을 그냥 포기한다고? 돈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아버지는 평생 그걸 모르고 사셨죠. 지혜가 돌아섰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버지 딸 아닙니다. 저는. 야, 윤지혜. 윤기철이 소리쳤지만 지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 안으로 사라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윤기철은 혀를 찼어요. 어리석은 것.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손주들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나타난 것도 불안했고 태호가 매일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아이들을 빼앗기는 건 아닐까? 부자인 태호가 법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하면 자신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지혜는 결심했어요. 내일 태호를 만나서 확실히 선을 그어야겠다고. 다음 날 오후 지혜는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태호는 즉시 약속 장소로 나왔어요. 학교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어요. 지혜는 커피를 주문하지 않고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만 접근해줘. 왜? 태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이 부자잖아. 법적으로 양육권 주장하면 내가 이길 수 없어. 난 그럴 생각 없어. 어떻게 믿어?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9년 전에도 날 버렸잖아.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태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과거의 잘못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난 진심이야. 양육권 소송 같은 거 안 해. 그냥 아이들 아빠로 인정만 해줘. 왜 갑자기 아빠 노릇하고 싶은 건데?
태호가 지혜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외로웠어. 9년 동안 너무 외로웠어. 지혜는 그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펜트하우스에 살고 회사 경영하고 돈도 많은데 외로웠다고? 그래.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더라. 가족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준이랑 서우 만나고 나서 알았어. 내가 평생 찾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9년 동안 어디 있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내 인생 돌려줄 수 있어? 지혜가 울먹였습니다.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다가 임신하고 퇴사했어.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혼당했어. 태호는 지혜의 거칠어진 손을 봤어요. 한때 피아노를 쳤던 그 하얀 손이 이제는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내가 보상할게. 보상? 어떻게? 태호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이것 써. 한도 없어. 필요한 거 다 사고. 지혜가 그 카드를 밀어냈습니다. 나 거지 아니야. 당신 돈 필요 없어. 거절하지 마. 아이들 아빠로서 당연한 거지. 아이들 아빠? 지혜가 비웃었어요. 아빠는 아이 태어날 때부터 옆에 있는 사람이야. 9년 후에 나타나서 돈 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말에 태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가 일어섰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아이들한테도 나타나지 말고. 기다려. 태호가 지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하면 돼? 말해봐. 뭐든지 할게. 지혜는 태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시간을 돌려줘. 9년 전으로.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지 마. 지혜가 손목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태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지혜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술을 마셨어요. 혼자서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지혜가 날 용서해 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태호 회장님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십니까? 저는 서준이 담임 선생님입니다. 태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서준이요? 무슨 일 있어요? 서준이가 오늘 학교에서 또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좀 심각해서요. 뭐가 심각한데요? 상대 학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학부모님이 오셔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 연락이 안 되네요. 지금 가겠습니다. 태호가 전화를 끊고 급히 학교로 향했어요. 밤 9시 학교 상담실. 서준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옷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서준아. 태호가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서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퉁퉁 붓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누가 때렸어? 아니요. 제가 먼저 때렸어요. 담임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서준이가 자꾸 폭력을 쓰면 문제가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친구가 서준이 어머니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서준이가 뭐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말씀드리기 좀. 말해주세요.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도 없고 엄마는 이상한 일 한다고. 그래서 돈 번다고. 태호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8살 아이가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을까요? 부모한테 들었겠죠. 태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상대 학생 부모님 어디 계십니까? 복도에 계십니다. 태호가 복도로 나갔어요. 중년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당신들 자식이 우리 애한테 뭐라고 한 거죠?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애? 당신 애가 아니잖아요. 아빠도 아니면서. 뭐라고요? 태호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다 알아요. 서준이 엄마 혼자 키우잖아요. 남자도 없이. 여자가 거들었어요. 우리 애가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예요? 태호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사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사실이라고 해요? 태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서준이는 내 친아들입니다. DNA 검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서준이 엄마는 9년 동안 혼자서 아이들 키우느라 하루 14시간씩 일했어요. 부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당신들 자식한테 제대로 교육 안 시키면 내가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태호가 명함을 던졌습니다. 대성 IT 강태호 회장입니다. 제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부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알았습니다. 2번 다시 우리 아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태호가 돌아서서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준이가 놀란 눈으로 태호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제 아빠라고 했어요? 태호는 무릎을 꿇고 서준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응, 아저씨가 내 진짜 아빠야. 서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미안해. 이제야 말해서. 서준이가 태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처음으로 부르는 그 호칭. 태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응, 아빠가 여기 있어. 이제 아무도 너희 엄마 욕하지 못하게 할게. 2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뜻밖의 동반자는 바로 아들이었어요. 서준이가 태호를 진짜 아빠로 받아들인 순간이었습니다. 서준이가 태호를 아빠로 받아들인 그날 밤, 태호는 서준이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단칸방 골목 입구에서 차를 세웠어요. 서준아, 엄마한테는 아직 비밀로 하자. 왜요? 아빠가 제 아빠라는 거 말하면 안 돼요? 서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조금만 기다려줘. 알겠어요.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아빠. 응? 언제쯤 우리랑 같이 살 수 있어요? 태호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곧 아빠가 엄마 마음 돌리면. 서준이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태호를 꽉 안아줬어요. 아빠 고마워요. 오늘 우리 편 되어줘서. 태호는 아들의 작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당연하지. 아빠니까. 서준이가 골목 안으로 사라진 후에도 태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서준이는 자기 편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마음을 얻는 건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태호는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9년 전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봐. 윤기철이 정확히 뭘 어떻게 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 다시 만나봐. 당시 간호사, 의사 다. 4일 후, 김비서가 충격적인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뭐가 녹음됐는데? 김비서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윤기철의 목소리였어요. 박 원장,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 무슨 부탁인데요? 제 사위 강태호 있잖아요. 그 친구 무정자증 진단서 하나 만들어줘요. 그건 안 됩니다. 의료법 위반이에요.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5천만 원 주시겠습니까? 내일 바로 송금하겠습니다. 대신 완벽하게 해줘요. 들키면 안 됩니다. 태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더 있습니까? 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김 비서가 다른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번엔 윤기철과 다른 남자의 대화였습니다. 최 과장, 일 잘 처리했나? 네, 회장님. 강태호 정액 샘플 다른 환자 것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잘했어. 그럼 시험관 시술해봤자 실패하겠네. 당연하죠. 애초에 강태호 정자가 아니니까요. 태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조작이었습니다. 무정자증 진단도 시험관 시술 실패도 다 윤기철이 꾸민 일이었어요. 그 새끼가. 태호가 이를 갈았습니다. 더 있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윤기철이 최근에 주식 중개인을 통해 회장님 회사 주식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뭐? 태호가 서류를 펼쳤어요. 지난 3개월간 차명으로 약 10%를 매입했더군요. 목적이 뭐지? 김 비서가 조사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손주들 법정 대리인이 되려는 것 같습니다. 서준이와 서울을 회장님 아들로 인정받은 후 미성년자 재산관리 명목으로 태호는 윤기철의 계획을 꿰뚫어 봤습니다. 아이들을 이용해서 내 재산에 손을 대려는 거구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호는 결심했어요. 이제 모든 걸 지혜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호는 지혜를 다시 만났습니다. 시장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또 뭐야? 아이들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했잖아. 지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들어야 할 게 있어. 내 아버지에 대해서. 태호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게 뭔데? 녹음 파일이야. 9년 전에 내 아버지가 한 일. 태호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윤기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무정자증 진단서 조작하라는 내용. 시험관 시술 방해하라는 지시. 모든 게 다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정말이야? 정말이야. 내 아버지가 우리를 갈라놓은 거야.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정말 무정자증이 아니었어? 응. 난 멀쩡했어. 다 조작이었어.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9년. 뭐? 9년 동안 나는 당신을 원망했어. 아이를 못 가진다고 나를 버린 비겁한 남자라고. 태호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지혜가 손을 뿌리쳤어요. 알았으면 달라졌어? 9년 전에 이걸 알았으면? 당연하지. 난 너랑 이혼 안 했을 거야. 정말? 지혜가 태호를 쳐다봤어요. 정말이야. 난 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지혜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9년간 쌓인 오해와 원망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 지혜야. 태호가 지혜를 안으려 했지만 지혜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하지만 9년은 돌아오지 않아. 우리가 함께 했어야 할 시간들. 알아. 내가 보상할게. 보상으로 되는 게 아니야. 지혜가 눈물을 닦았어요. 서준이가 첫 걸음마 했을 때, 서우가 처음 말했을 때, 아이들이 유치원 입학했을 때, 당신은 옆에 없었어. 미안해. 태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하고 싶어. 지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던가요? 녹음해서 손주들을 이용해서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 태호가 주식 매입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되려는 거야. 지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평생 나를 딸로 본 적도 없으면서 손주들은 이용하려고. 태호가 지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같이 막자. 우리 힘을 합치면 막을 수 있어. 어떻게? 우선 아이들을 내 호적에 올려야 해. 그럼 내 아버지가 법정 대리인 될 명분이 없어져.
지혜가 망설였어요. 그럼 양육권은 공동 양육으로 하자. 난 너한테서 아이들 빼앗을 생각 없어. 정말? 정말이야. 태호가 진심 어린 눈으로 지혜를 바라봤어요. 난 그냥 아빠 노릇하고 싶을 뿐이야. 가족으로 살고 싶어? 지혜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9년간 혼자였던 삶.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견뎌온 시간. 이제 태호와 손을 잡아도 될까요? 알겠어. 같이 하자. 지혜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 조건이 있어. 뭐든지 들어줄게. 우리는 천천히 가.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당연하지. 태호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다시는 나를 혼자 두지 마. 절대 안 그럴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9년 만에 진짜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친정집. 여전히 크고 화려했어요. 거실에 윤기철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윤기철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할 말 있어서 왔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뭔데? 9년 전 일 다 알아요. 윤기철의 손이 멈췄어요. 뭘 안다는 거냐? 무정자증 진단서 조작한 거, 시험관 시술 방해한 거, 다요. 지혜가 핸드폰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윤기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어디서 구한 거냐? 어디서 구했든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내 인생을 망쳤다는 게 중요하죠. 망쳤다니. 과장하지 마. 과장이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9년 동안 나 혼자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손이 이렇게 됐어요. 지혜가 거칠어진 손을 내밀었어요. 그건 내가 약해서 그래. 윤기철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딸 셋이나 낳고 아들 하나 없는 아버지가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알아? 그게 제 잘못인가요? 아니지. 하지만 사위라도 제대로 골랐어야지. 제대로? 태호는 지금 500억 자산가예요. 그때는 아니었잖아. 윤기철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래서 손주들을 이용하려는 거죠? 법정 대리인 되어서 태호 재산에 손대려고. 윤기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손주들 미래를 위해서야. 거짓말 그만하세요. 아버지 노후 자금 때문이잖아요. 지혜가 비웃었습니다. 대기업 임원하다가 비리로 잘렸잖아요. 퇴직금도 날아가고. 윤기철이 벌떡 일어섰어요. 입 조심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손주들한테 기대는 거 아니에요? 지혜도 맞섰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나를 딸로 본 적 없어요. 돈벌이 도구로만 봤죠. 윤기철의 손이 번쩍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피하지 않았어요. 때려보세요. 어차피 난 아버지 딸 아니니까. 윤기철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나가. 네. 지혜가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안 올 거예요. 그리고 서준이랑 서우한테도 접근하지 마세요. 지혜가 집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윤기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후회할 거다. 후회는 아버지가 하실 거예요. 지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평생 돈만 쫓다가 가족 다 잃는 거.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혜는 집 밖으로 나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평생 짓눌렸던 무게를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호였습니다.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지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랑 완전히 끝냈어. 잘했어. 이제 우리끼리 살자. 그날 밤 태호는 법무법인에 연락했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아이들 호적 정리 시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윤기철 관련 자료 정리해서 검찰에 고발할 준비하고요.
의료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시겠습니까? 네.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태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9년간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이제 남은 건 가족을 되찾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기철이 순순히 물러날 리 없었어요. 태호는 예감했습니다. 더 큰 폭풍이 올 거라고. 진실이 밝혀지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호와 지혜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어요. 아직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매일 저녁 태호가 지혜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평범한 가족처럼 시간을 보냈어요. 서준이와 서우는 태호를 완전히 아빠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서우가 신나서 말했어요. 우와, 뭘로 칭찬받았는데? 태호가 아이를 안아올리며 물었습니다. 그림 그리기요. 우리 가족 그렸는데 제일 잘 그렸대요. 보여줄래? 서우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4명이 손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서준이와 서우. 태호는 그 그림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잘 그렸다. 우리 서우 천재네. 태호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지혜도 옆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9년 만에 찾은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틀 후 목요일 오후 3시 태호는 회사에서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쟁사의 적대적 M&A 시도 때문이었어요. 회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김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언론에서 회장님 사생활 스캔들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태호가 태블릿을 받아봤습니다. 화면에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들이 떠 있었어요. 대성 IT 강태호 회장, 9년간 숨겨온 혼외자, 쌍둥이 발각. 재벌 CEO의 이중생활, 전 아내와 은밀한 만남 포착. 주가 폭락 위기, 주주들 경영권 재검토 요구.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가 흘린 거야? 김 비서가 조사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윤기철 씨로 추정됩니다. 언론사에 제보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 양반이. 태호가 이를 갈았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됐어? 개장 30분 만에 15% 폭락했습니다. 거래 정지 직전입니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됐습니다. 오후 5시에 회장님 경영권에 대한 논의를 한답니다. 태호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회사를 지켜야 할까 아니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준이 학교 보건 선생님이었어요. 여보세요? 강태호 회장님이시죠? 서준이 아버지.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준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지금 구급차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태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무슨 일인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 시간에 갑자기 코피를 쏟으며 쓰러졌어요. 지금 갑니다. 태호가 전화를 끊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사회가 취소해.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갔어. 하지만 회장님, 지금 안 가시면 경영권이. 상관없어. 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사보다 내 아들이 더 중요해. 김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호는 차 키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이사들과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태호가 그들을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회장님, 이러시면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한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태호가 엘리베이터에 타며 대답했어요. 내 아들을 살리는 게 먼저니까. 30분 후 대학병원 응급실.
태호가 뛰어들어갔어요. 지혜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지혜야. 태호가 달려갔습니다. 태호야. 지혜가 태호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준이가 어떻게 된 거야? 의사가 말하길 급성 골수성 백혈병 의심된대. 태호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백혈병? 응급 검사 중이래. 결과 나오려면 1시간 기다려야 해.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호는 지혜를 꽉 안아줬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 서준이 씩씩하잖아. 두 사람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1년같이 길게 느껴졌어요. 서우도 학교에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형아는요? 서우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해 주실 거야. 지혜가 서우를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2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십니까? 네. 태호와 지혜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서준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어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실합니다. 그것도 진행이 상당히 빠른 편이고요. 치료하면 되죠?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요.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태호가 물었어요. 가족 중에 골수 기증이 가능한 사람 찾으면 되나요? 네. 보통 부모나 형제가 적합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 검사해 주세요. 지혜가 급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태호도 말했어요. 그리고 동생도 있어요. 쌍둥이인데 검사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쌍둥이면 일치할 확률이 높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지혜, 부적합. 서우, 부적합. 일란성 쌍둥이라 HLA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은 태호였어요. 태호 씨,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100% 일치입니다. 태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제가 기증하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골수 채취 수술과 이식 수술을 합치면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해요. 태호가 즉시 대답했어요. 하지만 회사는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상관없어. 회사보다 서준이가 먼저야. 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뭔데? 주주총회가 급히 소집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태호는 달력을 확인했어요. 그날이 바로 서준이 수술 날짜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뭘 하려고? 경영권 박탈 안건을 상정한답니다. 회장님이 불참하시면 자동으로 통과됩니다. 태호는 갈림길에 섰어요. 주주총회에 참석하면 회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 수술은 못합니다. 수술을 하면 서준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잃게 됩니다. 500억 재산, 300명 직원, 10년간 키운 회사, 모두 사라질 수도 있었어요. 태호야, 괜찮아. 주주총회가, 지혜가 말했습니다. 서준이 수술은 일주일 미뤄도 돼.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아니야. 태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일주일도 아까워. 내 아들 목숨이 걸린 일인데. 하지만 회사는 다시 만들면 돼. 태호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하나밖에 없어.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태호는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주총회 불참한다고 전해. 회장님, 그러시면. 알아. 경영권 잃는 거. 그래도 상관없어. 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상 메시지 하나 준비해줘. 주주총회 때 틀어달라고. 알겠습니다. 이틀 후 금요일 아침 서준이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마취 주사를 맞고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아빠. 서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응, 아빠 여기 있어. 태호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나 살려줄 수 있어? 당연하지. 아빠 골수 주면 서준이 금방 나을 거야. 아프지 않아? 조금 아플 수도 있어. 하지만 아빠는 괜찮아. 태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서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고마워요, 아빠. 서준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마취가 시작된 것입니다. 간호사들이 서준이를 수술실로 옮겼어요. 태호도 옆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골수 채취 수술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태호는 지혜를 돌아봤습니다. 지혜야.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꼭 무사히 나와. 당연하지. 우리 이제 시작인데. 태호가 웃으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대성 IT 본사 대회의실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의장석에는 적대 세력의 대표가 앉아 있었어요. 강태호 회장이 불참했으므로 경영권 박탈 안건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그때 김 비서가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회장님, 영상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태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태호입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수술실 앞 복도가 보였어요. 제 아들이 백혈병으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골수를 기증하러 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제게 회사를 선택하라고 하셨죠. 경영권을 지키라고.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을 선택합니다. 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10년 전 저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펜트하우스에 혼자 있을 때 느꼈던 공허함을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화면에 서준이와 서우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이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0억이 있어도 가족이 없으면 저는 빈손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이들이 있으면 저는 부자입니다. 회의실의 일부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영권을 포기합니다.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태호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9년 전 저는 가족을 선택하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때 한 주주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강태호 회장을 지지합니다. 또 다른 주주가 일어났어요. 나도 지지합니다. 가족을 지키는 CEO를 믿습니다. 하나 둘씩 주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경영권 박탈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적대 세력은 패배했어요. 6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어요. 성공했습니다. 지혜가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서우도 엄마를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태호도 골수 채취 수술을 무사히 마쳤어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지혜가 달려와서 태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태호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됐어? 김 비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경영권 방어 성공했습니다. 주주들이 회장님을 지지했습니다. 태호는 놀랐어요. 정말? 네. 회장님의 영상 메시지가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태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도 살리고 회사도 지켰구나. 지혜가 태호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아빠야. 진짜 남자고. 태호는 지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윤기철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서준이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서준이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좀 덜 아파요. 서준이가 병상에 앉아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서준이 많이 나아졌구나. 태호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태호도 골수 채취 수술 후 회복 중이었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아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실 침대 옆간이 침대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아빠도 아프죠? 나 때문에. 서준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전혀 안 아파. 태호가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허리가 너무 아팠지만 아들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골수 받으니까 진짜 아빠 된 것 같아요. 서준이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원래부터 진짜 아빠였는데. 하지만 이제는 피도 같이 흐르잖아요. 서준이가 자신의 팔을 쳐다봤어요. 아빠 골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기해요. 태호는 아들의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야. 옆에서 지혜가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우는 학교 갔다가 오후에 올 거예요. 지혜가 태호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고마워. 태호가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졌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비서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회장님, 잠깐 밖에서 말씀 좀. 무슨 일인데? 태호가 복도로 나갔어요. 윤기철 씨가 법원에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뭐라고?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외조부로서 손주들의 복리를 위해 양육권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말도 안 돼. 지혜랑 나한테 양육권이 있는데. 하지만 회장님이 최근 건강 문제와 경영 불안정을 이유로 양육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호는 윤기철의 계략을 알아챘어요. 결국 돈이 목적이구나. 그렇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 안 돼. 태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최고로 이미 했습니다. 김 비서가 명함을 건넸어요. 법무법인 정의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족법 전문가죠. 잘했어. 태호는 병실로 돌아가 지혜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랬어? 응. 양육권 소송 걸었어. 미친 사람. 지혜가 울먹였습니다. 돈 때문에 손주들까지 이용하다니. 걱정 마. 내가 막을게. 태호가 지혜를 안아주었습니다. 절대 아이들 빼앗기지 않을 거야. 2주일 후 서준이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의사가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어요. 아빠 골수가 잘 맞아서 그런가 봐요. 담당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 큰 힘이 됐을 겁니다. 태호는 서준이를 안고 병원을 나왔어요. 지혜와 서우도 함께였습니다. 네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호가 마련한 새 집이었어요. 펜트하우스가 아닌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30평짜리 아담한 곳이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서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응, 우리 4명이 함께 살 집. 태호가 대답했어요. 지혜는 놀란 표정으로 태호를 쳐다봤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처분했어.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왜?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태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함이 중요하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들이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우와, 우리 방이다. 서준이와 서우가 자기들 방을 보며 환호했어요. 지혜는 부엌을 둘러보며 감동했습니다. 새 냉장고, 새 식탁,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거 다 언제 준비한 거야? 서준이 수술 받는 동안 틈틈이. 태호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울지 마. 이제 시작인데. 태호가 지혜를 안아주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자. 그날 저녁 4명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혜가 만든 된장찌개와 태호가 시켜온 치킨. 서준이와 서우는 신나서 먹었어요. 맛있어요, 엄마. 아빠가 시킨 치킨도 맛있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호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500억이 있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영화를 봤어요. 소파에 4명이 다닥다닥 붙어 앉았습니다. 서준이와 서우는 아빠 다리에 기대고 지혜는 태호 어깨에 기댔어요. 영화가 끝날 무렵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태호와 지혜가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방으로 옮겼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2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행복해? 태호가 물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지혜가 대답했어요. 9년간 꿈꿨던 순간이야. 나도. 태호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9년 동안 혼자 두고. 이제 그만 미안해해. 과거는 과거야. 지혜가 태호를 쳐다봤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 고마워. 2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랫동안 안고 있었어요. 9년간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번째 양육권 심리가 열렸습니다. 윤기철이 변호사 3명을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고급 양복을 빼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태호와 지혜도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어요. 재판장이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윤기철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외조부인 윤기철 씨는 손주들의 복리를 위해 양육권을 요청합니다. 무슨 근거로? 태호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첫째, 강태호 씨는 최근 건강 문제로 골수 채취 수술을 받았습니다. 둘째, 회사 경영이 불안정하여 아이들 양육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셋째, 윤지혜 씨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지혜가 소리쳤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반론하시죠. 태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강태호 회장은 건강하며 골수 기증은 아들을 살리기 위한 숭고한 행위였습니다. 둘째,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주주총회에서 신임을 받았습니다. 셋째, 경제적 능력은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태호의 재산 증명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친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윤기철의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친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의 이익이 최우선이죠. 그렇습니다. 재판장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아이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준이와 서우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서준이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아빠 엄마랑 살고 싶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니? 서준이가 윤기철을 쳐다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한 번밖에 본 적 없어요. 그럼 아빠는? 서준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빠는 저를 살려주셨어요. 골수도 주시고, 서우도 거들었어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엄마도요. 윤기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심리 날짜는 2주일 후입니다. 법정을 나서며 윤기철이 지혜에게 다가왔어요. 지혜야, 아직 늦지 않았어. 합의하자. 아베? 지혜가 비웃었어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뻔히 알아요. 돈이잖아요. 그게 뭐가 나쁘냐? 손주들 미래를 위한 거지. 거짓말 그만하세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돈만 쫓아 살았잖아요. 가족은 안중에도 없고. 윤기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후회할 거다. 후회는 아버지가 하실 거예요. 지혜가 돌아섰습니다. 태호가 지혜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날 밤 태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를 불러 회사 지분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는 서류를 작성했어요. 회장님, 정말 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500억 중에 250억을 기부하겠습니다. 하지만 왜요? 태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대단하십니다. 변호사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250억도 가족 신탁으로 묶어주세요. 가족 신탁이요? 네. 아내와 아이들 이름으로.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게. 알겠습니다. 이틀 후 태호의 기부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대성 IT 강태호 회장 250억 사회 환원.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재산 절반 기부. 여론이 들끓었어요.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고 미쳤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부자가 뭔지 알았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였습니다. 2주일 후 두 번째 심리.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윤기철의 양육권 청구를 기각합니다. 윤기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아이들은 친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최선이며 강태호 씨와 윤지혜 씨가 충분한 양육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태호와 지혜는 서로 껴안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준이와 서우도 달려와서 부모를 안았어요. 이겼어요, 아빠. 응, 우리가 이겼어. 윤기철은 허탈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뒷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4명은 집으로 돌아와 조촐하게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아이들은 주스로 건배했습니다. 우리 가족 만세. 서준이가 외쳤어요. 만세. 모두가 함께 외쳤습니다. 웃음과 행복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태호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9년 전에 잃어버렸던 것들, 이제 모두 되찾았구나. 아니, 더 소중한 걸 얻었구나.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사랑하는 법을, 행복해지는 법을 모두 배웠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지혜에게 반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를 열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이게 뭐야? 지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9년 전에 못해준 청혼. 태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지혜야, 나와 다시 결혼해 줄래?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우리 이미 가족인데. 그래도 제대로 하고 싶어. 아이들 앞에서 태호가 서준이와 서우를 불렀어요. 아이들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엄마한테 청혼하는 거 봐줄래? 와, 진짜요? 서우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윤지혜, 나와 결혼해주세요.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태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혜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태호가 반지를 지혜 손가락에 끼워 주었어요. 서준이와 서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씻어내고 사랑과 용서로 다시 만난 가족. 그들의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판결이 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12월 겨울이 다시 찾아왔어요. 하지만 1년 전 그 추운 겨울밤과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태호는 더 이상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살지 않았어요. 지혜, 서준이, 서우와 함께 평범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태호는 이사로만 남았어요. 매일 아침 7시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 보내고 저녁 6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태호는 행복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시험 100점 받았어요. 서준이가 시험지를 자랑스럽게 내밀었어요. 우와, 대단한데. 우리 서준이 천재네. 태호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저도요, 저도 100점. 서우도 뛰어왔어요. 둘 다 대단하다.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치킨. 아이들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알았어. 엄마한테 물어보자. 지혜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시장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고 태호가 초기 투자를 도왔어요. 반찬과 밑반찬을 파는 작은 사업이었지만 점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애들이 치킨 먹고 싶대. 지혜가 돌아보며 웃었어요. 또, 지난주에도 먹었잖아. 그래도 먹고 싶대요. 태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치킨이랑 샐러드 같이 시켜. 지혜는 1년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거칠었던 손도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그날 저녁 가족 4명은 거실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치킨을 먹었습니다. TV에서는 크리스마스 특집 영화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뭐해요? 서우가 물었습니다. 뭐 하고 싶은데? 눈 오는 곳 가고 싶어요. 서준이가 대답했어요. 우리 한 번도 스키장 안 가봤어요. 태호와 지혜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우리 스키장 갈까? 지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가자. 태호가 약속했어요. 와, 아빠 최고. 서우가 태호에게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아침 네 가족은 차를 타고 강원도 스키장으로 향했어요. 벤틀리가 아닌 평범한 SUV였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들은 신나서 노래를 불렀어요. 지혜와 태호도 따라 불렀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태호는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9년 전에는 이런 걸 몰랐는데 스키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눈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우와, 눈이다. 아이들이 차에서 뛰어내려 눈밭을 뛰어다녔습니다. 조심해, 넘어져. 지혜가 소리쳤지만 아이들은 신나서 눈싸움을 시작했어요. 태호도 합류했습니다. 아빠가 나를 공격해.
서준이가 웃으며 눈을 던졌어요. 지혜도 참지 못하고 뛰어들었습니다. 내 가족이 눈밭에서 뛰어놀았어요. 웃음소리가 하얀 설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키를 타고 썰매를 타고 눈사람도 만들었어요. 해가 질 무렵 내 가족은 스키장 근처 작은 펜션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태호는 아이들을 재웠어요. 오늘 재미있었어, 아빠. 서준이가 이불 속에서 말했습니다. 나도 재미있었어. 태호가 아들의 이마에 입맞춤했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우도 같은 말을 했고 태호는 서우에게도 입맞춤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태호와 지혜는 펜션 테라스로 나왔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예쁘다. 지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태호가 지혜의 어깨를 안았어요. 1년 전 생각나? 지혜가 물었습니다. 응. 그때 이맘때쯤 서준이랑 서우를 처음 만났지. 그때는 몰랐어.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나도. 태호가 웃었어요. 9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날 줄은. 지혜가 태호를 쳐다봤어요. 후회 안 해? 회사 절반 기부한 거. 전혀. 태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500억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 나도. 지혜가 태호 가슴에 기댔습니다. 당신 만나서 행복해. 나도 너를 다시 만나서 행복해. 두 사람은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1년 전 그 추운 겨울밤. 편의점 앞에서 500원을 세던 쌍둥이. 그들을 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지혜야. 응?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돌아와줘서. 지혜가 태호를 껴안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자. 평생. 당연하지. 두 사람은 키스했어요. 눈송이가 두 사람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내 가족은 일찍 일어나 다시 스키장으로 갔어요. 오전 10시쯤 눈이 그쳤습니다. 햇살이 눈밭을 비추며 반짝였어요. 아빠, 사진 찍어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좋아. 태호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네 사람이 나란히 서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웃는 얼굴, 행복한 표정,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자. 지혜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스키장을 떠나기 전 태호는 1년 전 서준이와 서우를 처음 만났던 그 편의점을 찾아갔어요. 재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이제 곧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여기다. 태호가 차를 세웠습니다. 편의점은 문을 닫았지만 건물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너희를 처음 만난 곳. 태호가 대답했어요. 정말요? 서우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응.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너희가 500원을 세고 있었어. 태호는 주머니에서 동전 2개를 꺼냈어요. 1년 전 그날 서준이와 서우가 가지고 있던 바로 그 500원짜리 동전. 태호가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너희 거야. 태호가 동전을 아이들에게 건넸어요. 왜 가지고 계셨어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이게 아빠를 진짜 부자로 만들어줬거든. 무슨 뜻이에요? 태호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500억이 있을 때는 외로웠어. 하지만 이 500원을 가진 너희를 만나고 나서 진짜 부자가 됐어.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돈이 많은 게 부자 아니에요? 아니야. 태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게 진짜 부자야. 서준이와 서우가 태호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도 아빠 만나서 부자 됐어요.
지혜도 다가와서 가족을 안았어요. 네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하얀 눈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이들은 피곤해서 뒷좌석에서 잠들었어요. 태호와 지혜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호야, 너 정말 변했어. 지혜가 말했습니다. 뭐가? 9년 전에는 일만 하고 가족은 뒷전이었잖아. 미안해. 아니야. 지금 말하는 거야. 지혜가 태호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은 진짜 좋은 아빠야. 좋은 남편이고 고마워. 태호가 지혜 손에 입맞춤했습니다. 너 덕분이야. 며칠 후 크리스마스 이브. 태호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1년 전 처음 만났던 그 편의점 자리로 가족을 데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저녁 8시, 네 가족은 그곳에 도착했어요. 편의점 건물은 이미 철거됐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서우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날이니까. 태호가 대답했어요. 차에서 내려 그 자리에 섰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어요. 1년 전 그날처럼 여기서 우리 가족이 시작됐어. 태호가 말했습니다. 1년 전 오늘 아빠가 너희를 만났어. 500원 세던 너희. 서준이와 서우가 웃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빠 인생이 바뀌었어. 태호가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도 다시 만났고 우리 진짜 가족이 됐지.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태호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가족 선물. 태호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목걸이 4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각 목걸이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아빠, 엄마, 서준, 서우. 우리 가족 목걸이야. 하나씩 찾아. 태호가 지혜에게 목걸이를 걸어줬어요. 지혜도 태호에게 걸어줬습니다. 서준이와 서우도 서로 걸어줬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하나야. 태호가 말했습니다. 평생 함께하자. 응.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엄마도? 지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태호가 웃었어요. 네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1년 전 이 자리에서 운명이 시작됐습니다. 배고픈 아이들과 외로운 남자의 만남. 오해와 상처로 가득했던 과거. 하지만 사랑과 용서로 다시 만난 가족. 이제 그들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태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송이 하나가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녹으면서 사라졌어요. 하지만 가족의 사랑은 녹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태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 사람들을 놓치지 않겠다고. 회사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게 진짜 부자의 삶이라고. 지혜야.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빠, 엄마, 우리도 사랑해요. 아이들이 거들었어요. 나도 너희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내 가족이 포옹했습니다. 눈 내리는 밤 편의점이 있던 그 자리에서 1년 전 시작된 기적. 그리고 앞으로 평생 계속될 사랑.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함께 이겨내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태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정한 부의 의미를.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을.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네 사람을 감싸며 축복했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 새로운 행복. 모든 것이 이 겨울밤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들에게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수첩이었습니다.